조직 DNA를 주택 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능과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LH 혁신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했던 LH 혁신안을 두고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반쪽짜리 혁신안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었고요. 한편 경남에서는 LH 조직의 기능, 역할이 축소되고 또 분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제적 경남 시점에서 발표가 된 LH 혁신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3월 2일이었습니다. 민병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정황을 폭로를 했었는데 김태근 변호사가 당시 현장에 계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발표가 된 것은 1차 혁신안입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혁신안의 큰 그림을 보면 지금 내부 통제 강화, 그리고 LH의 경영 쇄신, 그리고 조직 개편안 이제 세 가지로 나눴는데 내부 통제 강화나 경영 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큰데 지금 조직 개편안은 8월 달까지 아직 보류된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후에 이제 LH 혁신안에서 어떤 부분이 적절했다, 또 적절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석주 통영시장도 함께하는데 이번 LH 혁신안 발표를 두고 또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간이나 지자체로 어떤 업무들은 이양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 보는 LH 혁신안 어땠을까요? 저희 통영시 입장에서 보는 LH의 핵심 방안은 기본적으로 혁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우리 이 지방정부에서 또 LH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핵심 방안에 맞춰서 지방정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통영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태근 변호사와 강석주 통영시장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 장현 기자가 직접 섭외를 하셨잖아요. 이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듣고 출발할까요? 김태근 변호사님은 다 알려졌듯이 이제 LH 처음에 이제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를 이제 밝힐 때 그때 계셨기 때문에 예.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할 때 LH 조직 개편 그리고 이제 규모의 축소보다 경남에서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LH의 기능들 그리고 경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통영시장을 꼭 모시자고 했던 게요. 경남에서 가장 큰 LH가 추진하는 사업이 통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이죠. 문재인 정부 1호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의 운명들도 저희가 굉장히 지금부터 잘 눈여겨봐야 됐기 때문에 이 통영시장 같이 얘기를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서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말에 이제 불독에서도 다뤘던 내용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오늘 이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 이후에 아직까지도 시끌시끌합니다. 예, 여운이 있는데 혁신안을 이제 따져보기에 앞서서 각자의 위치에서도 이번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LH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3월 2일 날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른바 그 당시에는 남서울 신도시 개발, 지금 말로는 이제 강남 신도시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많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왔고요. 근데 그게 분당, 일산 1기 신도시, 그다음 판교, 동탄 2기 신도시, 그리고 이번 3기 신도시까지 거쳐서 계속 반복돼 왔던 부분인데 지난 50년 동안 이 역사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부동산 투기 방지 방안을 마련을 못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50년간의 누적된 게 터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수도권에 5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수도권에 50%가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전 지구촌의
대한민국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지금 50%가 인구가 집중이 되고 특히 지금도 지방의 20대, 30대는 계속 서울로 또는 서울에 자리를 못 잡으면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를 찍어도 지금 부동산 투기가 좀 가능한 그런 이런 지역 집중 구조 뭐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자체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없는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을 그동안 LH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예. 제도적으로 강력한 보안 장치를 걸어놓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이러한 도덕적 해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거다. 핵심 방안도 그런 쪽에 맞춰서 해야 되고 핵심 방안을 설정했으면 그런 방안으로 끝까지 추진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있어서는 혁신안에 대해서 뭐 찬성하거나 받아들이시는데 앞서 뭐 지역 균형 발전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냐. 이번 혁신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LH 공사 자체의 혁신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남에 LH 공사 직원분들께서 많이 살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들께서는 LH 공사를 그대로 놔둬도 될지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 공사 내부의 혁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혁신안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고 실제로 기자회견을 한 부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LH 공사 직원이 그 광명시 흥신도시에 투자한 분들이 맞다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네. 확인을 받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분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안과는 별도로 LH 공사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그 정도 여하에 따라서 조직 개편안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 공사의 내부 혁신 정도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장영 기자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그 혁신과 혁신안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그 궤가 다른 게요. 경남에 LH 본사가 있는 경남의 여론도 그렇고 전국적인 여론, LH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가 발표한 혁신안에 대해서 과연 이게 LH 혁신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뭐 정세균 전 총리가 뭐 해체라는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체라는 단어가 오버랩되면서 이게 정말 기능이 사라지고 뭐 분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남에서 여기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혁신안 그리고 이후에 담길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LH 일부 직원들의 어떤 일탈인데 경남에 있는 선량한 직원들까지 왜 피해를 봐야 되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LH에 지금 이제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경남의 많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벼락가도 같은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나눠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칫 LH의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LH가 좀 개혁된다는 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그 문제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 부분을 서울에선 자체적으로 해결 못합니다. 결국은 지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뭐 경남을 넘어서 좀 지방자치단체 연합회 뭐 그런 데에서 좀 더 혁신안을 외부 혁신안을 좀 가져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돼 있고 지역과의 불균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도권이 크게 지역을 신경 쓸 거라는 의구심도 드네요. 네. 예.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김 변호사님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LH 조직 개편안이 곧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발언 기회들이 생기겠죠. 3월 1일 기자회견도 하셨기 때문에 자 조직 개편을 한다고 했을 때 정설이 지금 3기 신도시는 그대로 간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은 축소되는데 나머지 지역의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누가 목소리를 낼 것이냐. 결국에 지역의 몫이란 말이죠. 그런 점 때문에 경남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그러니까 서울에 집중된 인구가 대한민국 만병의 근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균형 발전할지는 지방에서 대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방 김태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정부에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조직은
제대로 개편하고 혁신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 정부의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은 되면서 지방 정부 사업은 차질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LH에서는 정확하게 지방 정부에 차질 없이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침 이제 우리 지역과 통영과 그리고 LH가 연계된 사업과 관련된 영상을 장영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그 LH가 경남에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단위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문재인 정부 1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이었고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첫 단추는 그 오염된 토양을 하루빨리 정화하는 데 있다. 토양 오염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제일 문제는 신화조수 진화 SB 부지 내 토지 오염 정화 활동입니다. 주민들께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컸었는데 최근 LH 혁신안 발표가 되고 나서 이 사업이 중도에 포기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에서는 경제 기반형이라면은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어떤 도시 재생 사업으로서 상당히 그는 기대가 작지 않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지난해 불독에서 4-5번 저희가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통영 폐조선소 도시 재생 사업 관련 영상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영 기자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네, 2018년이죠. 지방선거 직후에 협약이 체결됐는데요. 이 경상남 도지사 그리고 여기 와 계시는 강석주 통영시장님 그리고 이제 LH 그 당시 사장이 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조 1,000억 원 큰 사업비를 들여서 세계적인 휴양, 관광, 문화 거점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지난해 그 가을쯤에 불독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 해서 이제 현장을 가봤더니 이 심각한 토양 오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뭐 중금속이라든지 각종 이제 그 기름 그리고 이제 벤조필은 불소가 이렇게 대량 함유되어 있는 곳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문제는 이걸 처리하는데 정화 비용인데 LH가 이 폐조선소를 사들일 때 정화 비용을 한 242억 원 정도 계산해서 실제보다 그 한 240억 원 정도 작은 608억 원의 이 땅을 이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LH 내부 문건을 저희 불독이 입수해 봤더니 뭐 정화 비용이 최대 1,000억 원이 들 거다 이렇게 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화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던 사업이었고 최근에는 이게 정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방송에서 거의 끝쯤에 장영 기자가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LH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LH가 주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강석주 시장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지금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통영시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은 현 정부의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제1호 사업입니다. 예. 1호 사업이고 또 LH와 통영시는 이 도시재생 사업의 공동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폐조선소 부지 소유자는 LH로 되어 있고 본 사업 부지는 아까 조금 전에 장영 기자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4월에 LH가 산업은행으로부터 그때 당시 감정가가 850억 원이었는데 608억 원에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토양 오염 정화 사업비로 24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토양 오염 정화나 부지 조성 등을 LH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본 LH의 핵심안에 따른 업무 여건 배나는 통영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민감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가 방송했을 때 내용 보면은 토양 오염 정화 문제, 그 비용도 문제였고,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짧게나마 그때 강석주 시장께서 장윤 기자와 인터뷰했습니다만 민재유치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후로 어떤 좀 진행 속도가 나고 있습니까? 실제 방송에서 나온 전체 구역을 배조수소 전체 구역을 1지역으로 했을 때 예. 그 방송에서는 사업 정화 사업비가 한 1,000억이 될 거다고 이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전체를 1지역으로 했을 때는 한 520억 정화 비용이 들어가고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눴을 때는 한 300억 원의 정화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화 비용 부분은 지금 차질 없이 민간 협의회도 거쳤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아마 토양 오염 정화가 1지역으로 주상 복합구역은 1지역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8월 달에 정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에 좀 이제 관심이 갔던 게 정화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월까지가 이제 기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진행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사업 규모가 좀 당초보다 1조 1천억이라고 했는데 좀 축소되면서 이 제일 사업 비용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자본 유치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국내 굴지의 기업인 미래에셋과도 MOU를 체결했고 관심을 가졌던 국내 대규모 기업들이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지금도 문의는 하고 있지만은 민간 사업 부분에서는 아직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진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기업이 좀 나타나서 조만간에 좀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2023년까지 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폐조선소 부지 내에서는 2023년 말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이제 자신감도 갖고 계신 것 같고, 꼭 완수하겠다. 좀 여러 가지 진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다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폐조선소 부지에 도시 재생하는 걸 떠나서 국비 250억, 도비 50억, 시비 117억 원으로 재정 보조 사업, 마중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화 SB 본관 리스타트 플랫폼을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 조성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은 나름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공모에 당선된 한국예술종합학교 통영 캠퍼스도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안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들을 본다면 김태근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어서 LH는 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보시면 토지하고 주택공사를 원래대로 원상 회복하거나 아니면 주거복지공사를 만들고 공단을 만들고 병렬적으로 토지주택공사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익사업, 여기는 복지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지주회사를 올리는 세 가지 방안을 논의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 통영시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 논의를 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모든 게 지금 LH공사의 조직 개편안이 지나치게 서울 중심의 주택공급 중심으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단 LH공사가 소득 수준 20%에게 공급되는 주거복지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또 그와 또 별도로 지금 계속 낙후되고 있는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도시 재생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어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지방 정부 중심으로 좀 대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세 가지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안을 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내놓고 같이 논의를 하지 않으시면 이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로 결정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8월 중에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시간은 2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2달 동안 지방 정부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LH공사를 어떻게 조직 개편할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에 또 그리고 이 지역민의 목소리가 좀 빨리 닿아야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LH 혁신안 발표 이후에 지역에서는 기능이 축소되고 또 분리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특히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역에서는 좀 탄력을 잃지 않을까 역시 우려를 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사업은 뭐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일단? 저희는 3기 신도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경남 도민들께서 이제 이걸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3기 신도시에 개발을 안 하면 서울을 고밀도에서 매우 높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역 균형 발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서울을 너무 지금 고밀화할 수 없으니 결국 이제 3기 신도시 방법을 택하는 거고 이제 민간 개발을 하자, 재건축 재개발을 하자고 하시는 분은 이분들은 최대한 서울을 고밀도로 높게 짓자라는 취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이나 서울 도심의 공공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인력이 줄었을 때는 지방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취지이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LH 공사 개편하는 부분에 할 때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통영 상황 살펴봤으니까요. 경남으로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오늘 전지적 경남 시점으로 LH 혁신안 발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LH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통영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경남 전역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우리 김태근 변호사님도 이제 3기 신도시는 분명히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죠.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결론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LH 조직이 줄어들고 인력이 축소되게 되면은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3기 신도시 일 물량은 훨씬 늘어나는데 다른 지역 소외받는 거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경남을 제외한 다른 곳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우선 경남 것만 따져봤는데 LH에서 경남에 하는 사업 제가 알기로는 40여 건입니다. 목차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개별적인 세세한 사업까지 하면 100여 건이 훨씬 넘습니다. 우선 신도시 사업만 하더라도요. 뭐 창원부터 해서 양산 사송까지 몇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스마트 시티 뭐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통영에서 아까 언급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만 경남에 6곳입니다. 노후 산단 정비 사업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진주 상평공단의 창원 국가산단, 노후 산단 이것도 LH가 맡고 있고요. 예. 이외에도 이제 뭐 노후 건축물 정비하는 곳도 12곳이나 있고 심지어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남해군청, 합천군청 청사 리모델링도 아마 LH가 지금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뿐만입니까? 이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이제 이게 그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것도 전부 LH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진다면 LH가 빠진다면은 이거 정말 누가 할 것이냐? 뭐 공공개발 그리고 공공주택 정책 누가 추진할 것이냐 생각하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남에만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남에서 LH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샛들마을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특히 장현 기자와 함께 나갔던 영상인데 보고 오시죠. 지난주 이제 방송 때 말한 대로 이제 현장에 직접 제가 장현 기자와 함께 찾아왔는데 여기가 진주 옥곡마을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온 이유는 뭡니까? 이 바로 LH가 추진한 샛들 사업을 네.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곳이 예전에는 뭐 쪽방에다가 이게 좁은 골목 네. 그리고 낡은 집들 뿐이었는데 2018년 LH가 샛들마을 사업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쁜 곳으로 야. 이렇게 지금 바뀐 것이죠. 저희가 직접 한번 둘러보면서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면 이쪽으로 좋을 것 한번 같아요. 가보죠. 예. 네. 새끼가 돌아가지고 12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예. 어떤 것 같아요?
그때와 뭔가 이 골목의 사실 그 좁은 느낌은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기가 돌아가지고 생기가 돌아서. 예, 색이 입혀지는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통영 동피랑 마을도 저는 좀 그렇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샛들마을 사업이 진행이 돼서 좀 변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창문도 좀 유리가 돼갖고 막 흔들리고 다 흔들리고 막 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곤치 주시고 또 요 서랍을 이거 전부 다 뜯어내고. 이래 저거 이게 좋지. 요래 셔틀 사업을 한다 해놔지게는 깨끗이 다 해주고 다 했어. 바닥의 그렇죠. 재질도 바뀌었더라고요. 바닥이 일단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 좀 미끄러운 것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으로 바꿔놔서 분명 개선은 됐고 좀 아름답고 또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그럼 도시 재개발 사업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하던 뭐 도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예. 원주민들이 어쨌든 사업 기간 내에 이주를 해야 되죠. 다른 곳으로. 새로 지어야 되니까 아파트를 예. 짓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사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원주민 이외에 다른 분들이 많이 또 이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 그렇겠네요. 이 샛들마을은 그 사업 기간에도 계속 주민들이 거주하시고 예. 그리고 사업이 끝나더라도 원래 살던 분들이 다시 이제 계속 사시게 되니까 그 도시 원래 형태, 마을 형태가 계속 보존이 된다는 게 그 재건축 재개발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네, 지난주 방송 때 약속한 대로 장영 기자와 함께 현장에 다녀왔는데 제가 가서 느낀 바로는 샛들마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주민들도 만족도를 나타냈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로 이제 이 업무가 넘어가게 된다면 과연 이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 샛들마을 사업이 저는 왜 좀 주목했냐면요.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LH가 또 사후 관리까지 해주다 보니까 뭐 LH 고마워요 이렇게 이제 주민들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이 옥봉지구처럼 이제 LH가 그동안 이제 관리해주고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이번에 정부 혁신안에 보면은 그 LH가 그동안 추진하고 관여해왔던 샛들마을 사업은 지자체로 이양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LH 맡기지 않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LH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LH 혁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LH에 부담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경상남도에는 지난해 23곳에 339억 원 이 샛들마을 사업을 확보했고 올해만 하더라도 16곳에 308억 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도 담당자하고 통화해봤더니 이 작년 올해 하는 사업들은 이제 더 이상 LH에 이제 맡길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직접 뭐 이제 공사도 하고 관리도 하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맡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사실 뭐 그다지 남는 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맡을 민간업체가 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강수주 시장님 통영에도 샛들 사업 뭐 작년에 이렇게 지정돼서 하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통영시의 경우 지금 4군데에서 샛들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하고 있고 장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샛들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하고 나면 주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 샛들마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자체로 이양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LH에서 샛들마을 사업의 역할은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고 특히 사업에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만은 이런 사업은 오히려 지자체로 이양할 게 아니고 LH에서 앞으로 더 제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H 혁신안 발표 이후에 뭐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지방 정부나 그리고 지역민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그러니까 지방의 약간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의 특색을 살려서 지방의 개성을 살려서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지금 경남에 와서 또 얘기를 들으니 또 이제 이건 LH공사가 하는 게 맞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데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80년생 아니 2002년생 미만 2002년생 이후에 태어난 인구가 50만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20년생 이후로 태어난 인구가 30만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점점 이제 수축될 수밖에 없는 도시의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과연 이제 LH 공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도시 재생을 하면 과연 그 각 지방의 특색과 각 지방의 개성이 묻어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염려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방에 이양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그동안 계속 LH가 모든 역량과 모든 수단을 다 가지고 LH를 세우다가 이걸 갑자기 지방에 넘긴다고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LH공사가 가지고 있던 자금과 인력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방에 분할하는, 분리하는, 양도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LH공사를 축소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런 또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방 개발과 관련해서는 LH공사도 앞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 지방 개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태균 변호사님 말씀하셨기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첨언 드리자면요. 서울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 SH공사 이런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개발공사도 있고요. 뭐 좀 큰 시 단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이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산하기관들도 있고 그런데 군 단위로 가면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 민간에게 줘야 되는데 민간이 이렇게 돈이 안 되는 이 사업을 맡을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공공성이 뒷받침이 되는 LH가 해줬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에서는 사실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공적인 기능이었기 때문에 조직이었기 때문에 LH가 그동안 맡아왔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고맙다라는 표현을 해왔던 거였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어떤 논의가 있냐면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남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까? 네. 뭐 경남개발공사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LH가 하던 일을 경남공사가 좀 맡기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 뭐 광주는 광주개발공사에 맡기는 게 어떤가? 이제 이런 논의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차라리 LH공사를 지역균형개발공사, 지역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권에 너무 이렇게 많은 굳이 개발이 집중된 수도권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지역을 개발하는 건 어떤가? 네. 뭐 이런 안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LH공사에 의존을 하면 이게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지방정부에 맡겨야 결국은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한 건데 그동안 계속 중앙 집중적인 도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그 역량을 지금 갖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지역의 입장은 어떤지. 그 LH가 가지고 있던 균형 개발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자는 말씀인가요?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주제. 네네. 그런 의견도 있다. 이게 셔틀마을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뭐 지자체에서는 거의 사업은 이양되지만 사업을 못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이냐면 셔틀마을 사업이 주거 취약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방도로도 만들어주고 또 뭐 마을 안길 포장도 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하고 이 뭐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LH에서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지 않고 물론 지원을 해준 사업이지만은 이 지원 부분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야지 이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앞으로 셔틀마을 사업은 없어질 거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말씀이 약간 궤는 다르지만 제가 볼 때 종합하면 괜찮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LH가 하던 사업들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제 이양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 단위까지는 광역시 단위까지는 근데 이제 이게 기초 지자체로 내려가다 보면은 조직 자체가 아예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광역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좀 더 이제 지역 밀착형으로 이제 좀 분산을 시킨다든지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어쨌든 우리 지역민 경남 주민들이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한 말씀을 같이 해주신 것 같고요. 물론 결은 다르고 또 내용은 달랐습니다만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LH 사태가 터진 이후에 혁신안 발표 그리고 오늘 경남의 LH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LH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통영시 입장에서는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어떤 말씀이죠? 통영시는 그동안 조설업 위기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배조선소 재정 사업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본 그 LH 핵신안에 대한 지역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현 정부의 제1호 경제기반행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만큼 LH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H 공사를 가지고 계속 서울 수도권 중심에 개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대한민국의 지역 불평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LH 공사를 가지고 지역 균형 개발을 더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LH의 조직이 어떻게 될 거냐보다 LH가 각 지역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경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한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직 개편안 이제 앞두고 있는데 3기 신도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정설이고요. 그럼 나머지 지역들 역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이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구분하지 말고요. 지역이 정말 똘똘 뭉쳐서 뭐 아까 이제 방송 전에 김태건 변호사님은 그 대동단결해서 이제 뭐 청와대 앞을 가든지 국회 앞을 가든지 어떻게든 뭐 집회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여론을 한 곳에 모아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되고 지역의 사업들이 절대로 축소되거나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데 여론의 관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 혁신안 발표 이후에 저희가 2주간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마 8월이 되면 다시 한번 이분들과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쭉 제가 중앙정부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장님의 거짓말. 그러니까 여기는 자치단체장을 전부 총칭해서 하는 건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좀 사실과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시장님도 예산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이지만 진실일까 하는 거죠.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죠. 누구도 자기 월급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떤 지자체도 돈이 많아서 뭐 정말 참을 수 없게 이제 이렇게 돈이 많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지만 진실은 뭐냐면 이게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에 비해서 예산이 없다는 건지, 정말 절대적으로 정말 우리 생존이 힘들 정도 돈이 없다는 건지 그런 것을 비견해 보면 진실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큰 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를 할 때도 사실은 적은가 하는 문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앞에 주어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가로치고. 그곳에 쓰고 싶은 예산이 없다죠. 만약에 단체장이 정말로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에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예산을 쓰겠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밀리거나 필요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쓰고 싶지 않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단체장이 물론 결정하는 거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내용을 알게 되고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그 가치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집단의 판단이 되고 민주적인 판단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곳에 쓰고 싶은 예산이 없다가 첫 번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우리 지역은 소외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예산이 지역별로 소외가 된 적이 있었죠.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가 좀 나라의 모습을 좀 갖추기 힘들었었던 시기, 약간은 좀 이렇게 형성 시기에 있었던, 뭐 제가 볼 때는 한 80년대 중반 정도까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적인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잘 안 할 때였죠, 그때는.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재량 예산이 이렇게 뭐 영원한 비율이 뭐 거의 9대1 이렇게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저기 그 전라북도 어디를 80년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군청 소재지에 전기가 안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청 소지가 그러할진데 다른 곳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였는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냐면 민주화운동이 끝나고 나서 88년에 그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하튼 뭐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가 돌아가고 견제가 되고 하면서 이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정도 되면은 예산이 좀 형평이 좀 맞춰지는 그런 시기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 90년대부터는 우리 지역은 소외되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소외되었다 이런 것에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대통령을 배출 안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는 광역 기준으로 보면 아는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어요. 참 그렇죠.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는 좀 전남이 조금 덜 받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다음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역설적이죠. 그래서 소외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지역 특별히 떴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게 아까 대통령 배출하고 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특정 지역에서 잠깐 많이 받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 예산을 한 5천억 인가 더 늘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가장 진짜 많이 늘어난 곳은 어디였냐면 이 경남에 있는 이제 모 군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재경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를 가져왔다, 얼마 특별히 가져왔다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액수보다는 비율이죠. 1조를 쓰고 있는데 5천억 갖고 온 데보다 2천억을 썼는데 4천억에 온 곳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준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 사업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특별하거나 소외되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님의 3대 거짓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그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알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더라. 자기들도 그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만금에 1년에 3천억이 지난 20년간 지원됐고 앞으로 10년 넘게 지원될 거예요. 근데 그쪽 지역 주민들은 이게 우리 지역에 특별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기재부 예산실장도 만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딴 쪽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며 지자체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저항을 하겠죠. 문제 제기를 하고 막 숫자 세고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충청도에는 백제문화 관광사업, 저 경북에는 안동 뭐 유교문화 보건사업, 그리고 뭐 경남 이런 데는 남해안 관광별도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 알므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공짜로 오는 돈, 그냥 안 올 수 있는데 왔다고 생각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죠. 만약에 이게 공짜로 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양쪽에 어느 쪽이 좀 더 뭐 좀 대충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쪽이 들 것 같습니까? 그렇죠. 공짜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뭐 좀 낭비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뭐 그냥 어차피 안 올 게 온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낭비적 요소가 분명히 많은데 오면 지역 경영에 좀 더 도움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깨닫고 그런 돈이 여기에 쓰이는 게 맞는 거냐, 다른 데 쓰이는 게 맞는 거냐. 예를 들면 전라북도의 국립대학을 무상으로 다니는 게 맞는 거냐.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거냐. 물론 난 죽어도 새만금 같은 데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건 안 될 일 아닐까? 차라리 교육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을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건 가치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산 얘기하면 낭비 아니면 효과적인 투자 이 두 가지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가 사람 개인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고 얘기하는 거나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꼭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차이다.
그래서 시장님의 거짓말.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산이 없다, 우리 지역은 소외되었다, 특별히 따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허술하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마구 공짜나 뭐 마구 그 어떤 소외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나 이런 거 볼 때도 그런 시각을 좀 견제하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각을 갖는데 무슨 대단한 학술적인 서적을 보지 않아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 보도만 열심히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론 보도도 요즘 신문도 안 보고 이 스마트폰에 있는 몇 개 선정된 기사만 보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참 이게 왜 제목이 왜 이런 게 달렸지? 전혀 내용과 상관없는데 이런 기사 보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주민 1인당으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딜 것 같습니까? 1인당. 광역과 기초 합쳐서. 서울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 아닌 것 같으면 울산 나와요. 전남이 1등이고요. 2등이 강원도하고 경북이 호각지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거의 중간 이하예요. 꼴찌는 어딜까요? 아닙니다. 경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고요. 또 밀집 도시들이 좀 예산이 적어요. 1인당 예산이. 물론 옛날엔 이해가 됐는데 왜냐면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요즘은 인프라가 다 깔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형평이 안 맞는다. 왜냐면 복지에 많이 들어가는데 도시 지역이 손해를 봐요. 그런 문제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도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손해를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뜻밖이죠. 그런데 줄기차게 지역 소외를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전남과 경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화돼 있다 예산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 때는 좀 숙고하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 경복궁하고 자금성이랑 어디가 더 넓을까요? 얼마나 넓을까요? 어떤 분들 100배라고도 얘기하십니다. 제가 직접 가보고 책으로 조사를 다 했는데 65대 100이에요. 그러니까 2배도 아니고 1배 반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가보신 분들도 화를 내세요. 그럴 리가 없어!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 면적이 다 정확히 나와 있고요. 우리 인터넷 들어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그럴 거라는 생각이 있고 층이 2배가 높아요. 조선시대 초기에 사실 3개월마다 한 번씩 파견해서 절대로 높이 못 올리게 명나라에서 간섭을 했거든요. 여하튼 예산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러한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노력 그리고 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알려주는 노력을 행정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의회나 이런 데서도 정확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자치단체 정말 차별이 있는지 시장님은 어떤 잘못 알고 있는 게 뭔지 어떤 격차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시민들이 시장님의 거짓말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거 말고는 시장님의 거짓말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그런 시장님의 거짓말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시민단체가 되게 적어요. 우리는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이제 시민단체가 적지만 이제 워낙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걸 과잉대표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의회가 이 역할을 했었어야 되죠. 근데 의회가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좀 시민단체 역할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나 이런 팩트를 확인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그걸 보완하려고 생겼는데 또 오히려 의회가 그 주민참여 예산 하는 걸 우리 권한을 침범한다고 생각해서 견제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의회 방송 시청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조금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또 찾아보고, 언론도 그런 기사를 찾아봐야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기사 절대 안 보고 무슨 계속 한강 살인 사건 이런 것만 계속 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에 그것만 이제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모임도 만들고 관심도 갖고 또 그렇게 하는 시민단체 후원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거나 그렇게 대신해 주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곳에 쓸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시군별로 특히 더 이곳에 쓸 예산이 없다라고 좀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지 뭐. 광역시 쪽으로 가면 이제 구들이 복지 때문에 이제 고통을 호소하죠. 그것도 이미 많이 쓰고 있는데 더 어떻게 복지를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좀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소하는 건 오히려 그 경제 쪽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호소를 하죠. 실제로는 경제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가장 심한 게 우리나라에 2015년 기준으로 그 지방 산업단지가 1,350개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너무 많아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여러 가지 과격한 얘기가 들어있었는데요. 잘 소화시켜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럼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